시사본부. 네,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사본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일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시간, 아는 경찰, 매주 수요일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한강에서 사망한 손정민 씨 사건 관련해서 사건 조사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뭐 중간 브리핑도 나왔고 일정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직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먼저 수사 상황부터 짧게 짚어보고 저희가 좀 다룰 게 있어서 먼저 그 휴대전화, 친구의 사라진 휴대전화가 발견됐다고 지금 됐잖아요. 이게 확인된 거죠? 예. 휴대전화가 두 개입니다. 예. 손정민 씨의 휴대전화와 손정민 씨와 같이 썼던 친구분의 휴대전화입니다. 네. 네, 손정민 씨의 휴대전화는 이게 바뀌어갖고 손정민 씨 친구분이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손정민 씨 친구분의 휴대전화가 없었고 7시 2분까지 신호가 잡혔는데 사라졌다. 네. 그래서 이제 손정민 씨 친구분의 휴대전화가 아무래도 한강 안쪽에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민간 잠수부라든가 해군 또 순환구조대에서 동원해 갖고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뭐라 그러니 이걸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당황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지난 31일 날 한강을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 분께서 습득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신고를 했는데 습득 시점하고 네. 습득 장소에 대한 논란 때문에 일단은 나왔습니다. 그게 손정민 씨 친구분의 것은 맞습니다. 아이폰이 맞는 건데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더 점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좀 상황이 좀 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발견은 됐습니다. 발견됐는데 뭐가 또 묘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네. 발견 시점이 본인의 기억으로는 5월 11일 날 그 두 분이 그러니까 손정민 씨와 손정민 친구분이 술을 마셨던 돗자리에서 한강 쪽도 아니고 정반대쪽에 한 100m 쪽 안쪽으로 그러니까 입구 쪽으로 별도의 잔디밭 공간에서 발견된 것 같다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1일 날 발견했으면 25일 날 잊어버렸고 11일 사이에 거기에 계속 있었다는 얘기가 되느냐. 아니면 이게 그다음 본인 얘기는 누군가 갖다 놨을 것이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추정인 거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고 당시에 그 날짜와 습득 날짜의 차이가 좀 있다.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2주 동안 난다니까. 그러면 이게 그동안 비도 왔고 사람들이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하다못해 저도 이제 무엇인가 이제 그 주변을 이게 뭐 보기도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발견 못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더 묘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폰이 손정민 씨 친구 폰은 맞습니다. 거기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폰 내용도 다 확인해 보지 않았겠어요? 일단은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5월 30일 날 11시 29분에 서초소에 제공을 했는데 반포센터에서는 직접 주운 게 아니고 환경미화원이 주웠다고 했어요. 근데 환경미화원은 그거를 5월 11일부터 15일 사이 정확치 않습니다. 주워가지고 자기 사물함에 넣어놨다가 깜박 잊고 병가 갔다 온 뒤에 제출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습득하게 되면은 즉시 뭐 경찰이라든지 아니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점유 이탈물 행위자가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습득 시에 일주일 정도를 보고 있는데 한참 뒤에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잊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손 씨의 친구분의 휴대폰을 유족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손 씨 유족 측에서는 이거를 증거 인멸하려고 파손하거나 버렸다. 했기 때문에 잠수부 동원해서 물속만 뒤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범행 장소, 사고 장소 부근에서 이 사람이 주웠다고 했어요. 야, 그러면 그게 맞느냐. 실제 이분이 주웠다는 분이 다른 사람한테 교부받은 거냐.
본인이 주웠느냐. 네. 주웠다면 정확한 장소가 어디냐. 그거를 본인이 기억을 못한다고 하니까 네네. 아마 그 경찰에서는 법 체면을 실시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건 났을 때 기억을 못했을 때 차량 번호판 같은 거는 번호가 아리까리할 때는 알 수는 있지만 본인이 기억이 확실치 않은 거는 법 체면을 한다 하더라도 기억이 없는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교수님이 말씀한 내용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정확한 장소와 정확한 일시 요거를 본인이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부 언론에 본인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찰한테 진술한 내용과 인터뷰한 내용도 지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이제 뭐 언론이 그분을 인터뷰한 걸 보도된 걸 한 거니까 지금 말씀인 건 팀장님 말씀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초반에는 많은 관심들이 집중되고 했기 때문에 아는 경찰 시간에서 주로 이제 다뤘다가 너무 이게 집중이 되고 네. 과도한 추측이라든가 논란들이 너무 많아서 이젠 그만 다뤄야겠다라는 시점으로 지난주에 아예 다루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휴대전화가 발견됐다고 하고 오늘 저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사건에 대한 논란들 이거보다는 등장했던 친구를 법 체면을 했다더라. 그리고 지금 이 휴대전화를 발견한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도 법 체면이라는 수사 기법을 사용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이 법 체면이라는 게 뭔가 또 체면이 정말 수사에 쓰이는 건가라는 궁금증도 있고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건가라는 좀 의문점도 있어서 두 분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은배 팀장님. 네. 이 구체적으로 이 경찰에서 쓰는 법 체면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 체면의 일종인데 법 체면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용의자는 배제합니다. 네. 목격자라든가 피해자들이 경험한 내용을 갖다가 그 당시에 당황하거나 아니면 공포라든가 다른 이유로 해서 기억을 못하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보긴 봤는데. 그렇죠. 기억을 못하는 거죠. 예. 나중에 조사할 때 기억 못하니까 그러면은 그 피해자라든지 목격자를 그 편안한 장소에서 우리가 엄격한 절차를 거칩니다. 네. 뭐 제시나 유도는 안 되게 됐어요. 그 사람을 체면을 걸어서 내용을 물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뺑소니 사건 때 번호판을 봤는데 번호 헷갈리는 거예요. 기억 못하죠. 그거 어떻게 잘 기억하겠어요. 내가 봤지만 기억을 못하는 거죠. 안 봤으면 그러니까 못 본 상황에서 그 기억을 되살리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번호판을 4개 중에 3개라든가 이렇게 찾는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 체면을 해가지고 수사 기법 중에 하나지만 네. 이 내용을 가지고 법 체면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는 본 거는 맞아요. 그런데 법 체면이 완벽하진 않더라. 왜 이번 경우에도 손 씨 친구라든지 네. 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법 체면했지만은 아마 정확하게 기억을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했고 본 내용이지만 법 체면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영화처럼 생생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일부 효과는 있지만 일부는 또 효과가 없는 거죠. 이게 묘한 게 그겁니다. 용의자, 의심을 받는 사람한테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용의자는 자기가 뭘 숨기려고 하는 어떤 기제가 있다고 하면 왜곡하려거나 그렇죠. 바꾸려고 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걸 의도적으로 체면에 조작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은 법 체면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만약에 네. 그것을 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큰일 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네. 목격자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도 한계점은 뭐냐면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목격을 했다는 것은 맞다라고 하는데 목격을 했다는 것도 본인이 착각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목격을 했다고 자기는 얘기하지만 사실 맥락을 보니까 목격을 했다고 그것도 착각이었다고 하면은 이런 대상은 체면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체면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거 분명히 있는데 체면의 대상자가 맞는가 아닌가는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법체면 프로파일러들이 법체면 수사관들하고 많이 일을 하는데. 법체면 수사관이 따로 있어요? 예. 법체면 수사관은 우리나라에서 1999년에 처음으로 이제 내부에서 교육시켜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국가순회에 법심리실이라는 데서 법체면을 연구를 했습니다. 예. 그 연구를 실전에 응용하고자 별도의 그 수사관들을 교육시켜서 제가 알기로 한 15명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예. 그때는 그랬고 저희가 채용된 이후에 프로파일러가 채용된 이후에 저희 프로파일러들 중에서 체면에 아주 대가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친한 예. 후배인데
지금 전북청에 일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수사에 도움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한 20년 30년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논란은 그겁니다. 이거 자체를 실용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수사관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법치위원 수사관들은 그걸 활용하는 수사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게 맞아서 한다고 확신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그것보다는 실제 우리 팀장님 같이 발로 뛰는 수사를 선호하고 그게 더 확실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단서가 없다거나 목격자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난관에 빠졌을 때 그럴 때 만약에 무언가 일말의 어떤 그 단서라도 희망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라든지 또 저번에 그 이춘재 사건 때에도 실제적으로는 그 버스 안내양이 31년 전 봤던 기억을 되살린 적이 있어요. 31년 그렇죠. 전 사건.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내가 의식 속에 좀 숨어 있지만은 우리 앵커님도 초등학교 때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공부에 생각해 보면 기억이 나거든요.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도 평소에는 잊었다가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럼 기억을 끄집어내는데 이런 게 교수님 말씀한 대로 어느 정도까지 효과는 보지만 실제적으로 법체면이 모든 수사 기법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현직에 있을 때는 한두 건 의뢰했을까 말까 했는데 실제적으로 큰 효과는 못 봤습니다. 문제는 그 법체면 건 사람이 기억력이 확실하냐도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든 지금 이 수사 기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와 같이 재판부에서는 이거를 증거로 씁니까 안 씁니까? 증거로 쓰질 않는다. 그러니까 수사 내용에서 이분이 번호판을 3개 5, 6, 7, 8 알았다. 그럼 이거 맞겠다 싶어서 그 차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다 보니까 뺑시니가 잡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는 강제적으로 기억을 끌어내기는 힘들다. 이게 상황 자체가 최면이 되는 사람과 최면이 안 되는 사람의 최면 감수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면의 감수성. 뭐 민감한 사람이라든가 예민한 사람이라든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잘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반반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대략. 물론 그것도 오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면 재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A란 수사관과 B란 수사관, 최면 수사관이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잡지 같은 거 옛날에 보면은 이제 아주 복잡한 미로 찾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출발선부터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풀린다 그러면 끝에서부터 뒤로 돌아오거든요. 그럴 경우도 있었죠. 네. 그러면 그럼 잘 풀릴 때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런 법체면을 통해서 무언가의 단서를 찾고 이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갖고 단서라고 예상을 하고 종착지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맞아떨어지면 그게 또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그런데 근데 문제는 거꾸로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암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로서는 거꾸로 할 수 있지만은 법체면 수사의 기법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그 최변할 때요. 그 동전을 앞에서 이렇게 딱 꺼내다 매달아서 가기도 하고 뭐 어떤 식으로 최면? 아니 근데 그건 절대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딱 해갖고 뭐 무슨 말인 거? 레드선 뭐 이거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알아보니까 집중시키기 위해서 동전 올리는 것도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TBS 보게 되면은 최면을 걸어가지고 사람을 어느 정도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경지시키지 않습니까? 책상 양쪽에 걸어놓고 빳바닥에 있는 사람 올라타도 끝대로 있어요. 그런 측면은 가능하고 지금 교수님 이거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사람한테 암시를 줘서 내가 손가락으로 딱 놔면 당신이 깨어난다 싶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암시적인 거지 꼭 동전을 흔들다 꼭 이거 한다. 이거는 그 최면 술사라고 하던가요? 최면 기법 쓰는 사람이 어떤 암시를 준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다 그렇진 않다.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네. 뭐라고 하나 뭐 레드선 뭐 이런 걸 얘기하지 그렇지만 뭐 튕기거나 이런 건 공식화된 건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방법인데 그렇죠. 그 자기의 방법이지만 그것이 최면 수사에 그렇게 이용된다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최면 수사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두 분께서 잘 정리해 주셨고요. 이 손정민 씨 사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도 경찰이 이번에 브리핑한 내용 23쪽짜리 브리핑을 다 꼼꼼하게 봤어요. 그래서 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브리핑을 하는 것도 참 신기하다 싶을 정도였는데 다만 보니까 가짜 뉴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게 또 이 부분 보니까 그 친구 쪽에서도 뭐 고소고발이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요? 지금 상황 고소고발 들어간 거는 네. 친구 그러니까 손정민 씨 친구 쪽의 변호사분의 성함이랑 뭐 공중파 방송에 관련된 직원의 성함과 얼굴이 비슷했나 봅니다. 네네. 그걸 가지고 이제 교차시켜 놓고 이 사람이 그 친구 변호사야 라고 찍어서 막 둘이 뭐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해갖고 그거를 가지고 지금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들어가서 그 사건입니다. 그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서울경찰청장이 뭐 관련돼 있다라고 해갖고 그걸 이제 서울 북부청에서 수사가 들어간 상황.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연관돼 있다라는 가짜 뉴스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것은 안 된다. 뭐 정치인이라다, 뭐 의사라든가, 뭐 유력한 무슨 경찰 간부라더라 별 얘기가 많았었죠. 그런 가짜 뉴스라든가 허위 정보를 많았었는데 이번에 서울경찰청에서 내사 지시한 거는 경기 북부청하고 충북청 두 개가 하고 있습니다. 충북청에서 하는 건 두 가지예요. 경찰청장이 이 사건에 김창렬 경찰청장이 관여를 해가지고 서울청장을 질책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성급하게 끝내느냐. 그리고 직원들한테 못하면 해고시킬 수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정보가 제가 일선수수했지만은 우리가 이해를 잘하고 못하건 경찰청장이 해고 운운한 적은 가능치가 않죠. 그랬을 뿐만 아니라 또 대정청장이 수사팀들이 수사를 미흡하게 했다는 쪽으로 했다는 거를 언론에 이 유튜브가 실질적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허위 뉴스는 확실하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서울청장 얘기는 또 어떤 유튜브가 장 서울청장 아들이 중대의 뭐 경제학과라든지 의대에 근무하는데 같이 범행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허위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내사 지시를 했기 때문에 충북청하고 경기 북부청에서는 형사들이 내사를 할 거예요. 해가지고 자료가 인정되고 허위 가짜뉴스라는 게 그러니까 명예훼손 아닙니까? 이게 그럴 경우에는 이건 체리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 누가 누구에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은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뭐 어떤 사람 일반 시민이 난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의견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막 뭔가를 조작한다거나 막 누군가를 막 협박한다거나 의심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유튜버들이 장사의 목적으로 그렇죠. 과도하게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이건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이제 미리 좀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유튜브 관련된 부분에서는 법적 미비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이제 요즘 기술들이 좋으니까 영상을 갖다 붙이거나 네. 숫자를 조작해서 그렇죠. 붙이거나 뭐 시계가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얼굴을 갖다 붙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혼란해 하시는 거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거는 거의 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저희 딸이 있습니다. 딸이 유튜브를 보여주면서 지금 그 유튜브 조작하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맞지 않느냐. 왜 아빠는 그 손모 씨 친구가 범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냐라고 말했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내용이 좀 비슷하긴 했어요. 조작한 거죠. 이런 내 딸뿐만 아니라 젊은 층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걸 조작하거나 허위를 껴넣었을 경우에는 그거를 믿고 오히려 경찰의 발표를 안 믿는 이유는 가끔 경찰이 사실은 뭐 알다시피 이제 은폐하거나 조작한 적은 사실은 있었어요. 한두 건이. 과거에. 있었죠. 네. 뭐 본인이라도 보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오버랩 시켜가지고 경찰 조사는 못 믿어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정치적 사건도 아니고 사회적 큰 사건도 아니고 단순히 보면 변사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고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사람들이 많더라.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 정도는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거고 네. 우리가 전통적인 언론의 의제설정 기능이라든가 팩트체크 기능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과도한 형태의 이런 형의 가짜뉴스는 글쎄 이걸 규제를 해야 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언론인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일정 정도 기준은 분명히 존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는 경찰 돌아왔습니다. 배상훈, 김은배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근무하는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좀 알고 봤더니 직장 상사의 괴롭힘 때문이라고 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메모까지 이 직원이 남겼다고 합니다. 배상훈 교수님. 예. 25일 날 지난달 25일 날 분당에 있는 자택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화단에서 극단 선택하신 분이 발견이 됐는데 근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직장 괴롭힘일 가능성이 높더라.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하필 또 우리나라 최대의 포털 네이버와 관련된 그래서 이제 여러 블라인드 같은 데 보니까 관련된 일들이 많이 더라. 관련된 사람이 임원이고 또 그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오늘 네이버 대표는 해당된 임원에 대한 업무 정지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직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된 건 아니죠? 경찰서는 일단은 사망한 사람이 발견되면 변사 사건으로 수사를 하는데요. 네. 당시 5월 25일 오후 1시경에 발견됐다고 그래요. 화단에서 발견됐는데 경비원이 보고 신고를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사망을 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이제 언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남겼던 메모가 있다는 거예요. 네. 유서가 나왔다고 보는데 유서상이 말씀드린 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이버상에 이제 다른 직원들이 올린 거 보니까 그 사망한 그분이 그 위에 분이 상사 같아요. 그분이 업무 지시를 과다하게 했고 네. 업무를 챙겼고 뿐만 아니라 무리한 야근도 시켰고 또 업무를 지시할 때 우리가 보통으로 편하게 해야 되는데 폭언, 욕설을 했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분이 스트레스 받고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에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여기 해당이 된다라고 지금 시끌시끌한 거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걸 하지 말라는 그게 취지의 이제 노동법인 그렇죠. 것이고 이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업주의 의무에 대한 건 있는데 그 이상의 처벌 부분은 조항은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관성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직장의 괴롭힘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를 어떻게 처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지금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직접 죽으라고 한 건 아니다. 라고 그 당사자가 네. 항변을 한다고 하면 어떤 연관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럼 이 부분이 사실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한테 사용자가 불이익을 줬을 때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어요. 네. 사용자. 그러면 괴롭힌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근로기준법에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괴롭힌 사람이 피해자한테 모욕을 했다든지 아니면 때린다든지 폭행 아니면 명예훼손 경우에는 각자 그 법률에 따라서 고소고발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그분이 사망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억울하다고 고소를 했다 그러면은 괴롭힌 사람을 처벌할 수는 있는데 그냥 그분이 극단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진술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진술을. 네네. 그래서 아마 이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를 변론을 하고 본인이 피해당했다는 것이 입증되면은 유족들도 고소할 수는 있지만 입증이 안 되면은 참 쉽지 않은 거죠. 주변에서 그러니까 같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하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저런 지시는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나 여러 가지 목격담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실 블라인드라는 채널 그 사이트에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당사자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다. 이런 악명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갑자기 그러진 않겠죠. 그 전부터 뭔가 징조가 있었겠죠. 그리고 1년 전인가 그때도 비슷한 건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증언해 줄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본 그냥 상황이나 아니면 약간의 느낌을 그냥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올릴 수는 있지만 그렇죠. 이게 법적인 어떤 것으로 연관될 수 있게끔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보복당할 수도 있고 지금 이게 그럼 네이버에서 그러면 관련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있느냐. 네이버라는 거대 기업에서. 근데 물론 네이버의 내부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네이버의 노동조합은 그 절차는 그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그 증언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좀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있지만 그 다양한 얘기는 상당히 좀 자제해 주셔야 되거든요. 상당히 개개인의 이걸 압박을 받는 이 충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훌쩍 넘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르게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이전에 보면은 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신상 공개하고 해고까지 한 사업주가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뭔가 내가 이걸 보호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걸 알리고 나서 어떤 효과가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보복을 당하는 게 두렵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아마 그 갑질한 사람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위에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그 갑질한 사람을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를 줬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법을 만약에 갑질을 당할 경우에는 그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녹화나 녹취를 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에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대부분이 시시 덮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드러내기 싫어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갑질하거나 어떤 괴롭힘을 했을 때는 그거를 증거로 남겨야만이 처벌할 수도 있고 그런 문화가 돼야만이 갑질을 못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좀 묘한 거는 대단히 심리적인 압박을 심하게 해서 이 돌아가신 분이 심리적으로 그걸 선택하지도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심리적 압박이라든가 이런 모욕의 정도가 대단히 높을 경우에는 네. 증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욕도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회사의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해야지 그럼 용기를 얻고 이런 증거를 그래, 내가 이걸 증거 수집하고 무언가 이걸 잘 모아놓으면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길 수 있을 거야. 역전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이버에는 그 장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 회사를 대해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게 그겁니다. 예. 네이버라는 크기에 비해서 너무 노동적인 보호 장치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네이버는 충분히 답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또 보면 이제 군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또 지금 여중사 문제가 또 드러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뭐가 좀 시원한 내용이 별로 없어서 좀 답답하네요. 하지만 그래도 두 분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충분한 이해는 됐습니다. 아는 경찰 김은배, 배상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